새벽에 다리에 쥐가 났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다리에 쥐가 너무 심하게 났어요. 너무 아파요. 빨리 와주세요. 한밤중에 다리에 갑자기 통증이 생겼어요. 찢어질 듯한 통증입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거예요. 만약 단순한 근육 경련이라면 그건 생명을 위협하는 마지막 경고가 아닙니다. 만약 이게 경고라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신호를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저는 부산국립의과대학 학생이었습니다. 졸업 후 35년 전은 부산대학교 응급의학과에서 일하는 김민재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오늘 확인된 충격적인 사실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건강에 관한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그곳에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 보시는 분 계신다면 알려주세요. 제발요. 지난주 새벽 3시에 응급실에 왔습니다. 63세 박정희 씨가 이송되었어요.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평소 건강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달 전부터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처음엔 나이가 들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쥐가 평소보다 더 자주 났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생겨 아침까지 계속됐어요. 통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다리가 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며느리가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심부정맥 혈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리 정맥에 혈전이 있었어요. 이 혈전이 폐로 이동하면 폐색전증이 되어 바로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과 신속한 치료가 가능했어요.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여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다리 쥐로 생각할 수도 있죠. 저만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는데 이게 무서운 병의 신호였습니다.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는지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자다가 갑자기 쥐가 난 적 있나요? 너무 아파서 깨어 소리 지르기도 합니다. 몸의 잘못이에요. 대부분은 단순히 나이 탓이나 피로라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완성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다리 쥐가 매우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쥐가 났을 때 정확한 신호와 대처법을 알게 될 거예요. 쥐가 났을 때 3초 안에 통증을 멈추는 법도 알려드립니다. 아주 유용한 응급처치 기술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될 겁니다.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전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왜 다리에 쥐가 나는 걸까요?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과도한 근육 사용으로 인한 피로입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긴 거리 걷기나 계단 오르기를 하면 근육이 피로해집니다. 노폐물이 쌓이고 노화가 진행될 수 있어요. 사실 작년 봄 67세 정명순 할머니께서 손자와 등산을 갔다가 돌아와서 밤새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집에 있을 때도 근처 공원에서 가볍게 걷기만 해도 아파하셨어요. 손자가 북한산 등산을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사흘간 다리가 계속 아팠고 쥐가 나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참기 힘들다고 하셨죠. 근육이 갑작스러운 운동량에 적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몸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탈수와 전해질 부족입니다. 몸 속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전해질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근육은 정상적으로 수축하려면 이들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안심하세요. 저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립니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균형이 깨져 쥐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줄어듭니다. 그 감각이 둔해져서
젊었을 때만큼 갈증을 많이 느끼지 않게 되거든요. 당연히 마시는 물량도 줄어듭니다.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요. 그리고 일부러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름에는 하루 종일 에어컨이 켜진 방에만 계시죠. 갑자기 더운 바깥에 나가면 몸에서 땀이 많이 나고 전해질이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균형이 쉽게 깨지죠. 작년 여름 이런 경우에 서울에 사는 60세 이재훈 씨가 하루에 물 한 컵 정도만 마셨습니다. 평소 식사는 잘 하셨는데 무더운 날에 시장에 나가서 1시간 정도 장을 보셨죠. 그 후로 매일 밤 다리 경련이 시작됐습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칼륨과 마그네슘 수치가 평소보다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수분과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하니 보충하기 전까지만 증상이 나타나다가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혈액 순환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당뇨나 고혈압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다리를 조심해야 합니다. 근육의 혈액 공급이 부족하면 산소 부족이 쉽게 옵니다. 이때 갑작스러운 근육 경련으로 심한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저는 당뇨가 있습니다. 65세 박순자 할머니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지 10년 정도 되셨습니다. 병은 잘 관리됐지만 최근에 경련이 점점 잦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말초 동맥경화가 심해진 상태였습니다. 혈관이 좁아져 다리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든 거죠. 산소 공급이 부족하니 혈당을 더 엄격히 관리하고 혈관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장기 치료를 시작한 후 경련 횟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약물 부작용입니다. 일부 고혈압 약, 콜레스테롤, 약 전해질 조절 약이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새 약으로 바꾼 후 경련이 잦아지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58세 장성호 씨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고혈압 치료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혈압 조절이 잘 안 돼서 의사가 약을 바꿔 주었죠. 새 약을 복용한 지 일주일 만에 매일 밤 다리 경련이 시작됐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병원을 너무 자주 가야 해서 약을 다시 바꿔야 했죠. 원인은 바로 새 약 때문이었습니다. 이 약은 소변으로 나트륨 배출을 늘려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키고 칼륨도 함께 배출하게 합니다. 이 때문에 경련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칼륨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기 시작했고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잘못된 수면 자세 때문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거나 발가락이 아래로 향한 채 자거나 등을 펴지 않고 자면 종아리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됩니다. 근육이 수축된 상태로 유지돼 새벽에 경련이 옵니다. 특히 무거운 이불을 덮거나 발에 두꺼운 이끼 같은 것이 단단히 붙어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더 쉽게 발생합니다. 많은 경우 발목이 몇 시간 동안 굽힌 상태로 유지됩니다. 종아리 근육이 계속 긴장하다가 갑자기 수축하면서 심한 경련이 나타납니다. 70세 김철수 씨가 그런 경우입니다. 노인들은 추위를 많이 느낍니다. 겨울에는 두꺼운 이불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는 머리를 숙인 자세로 자는 습관이 있습니다. 새벽 5시쯤 항상 다리 경련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가벼운 이불로 바꾸고 작은 베개를 발밑에 두었습니다. 저는 그 위에 쿠션을 더했더니 경련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원인은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과 신경이 줄어 신경 전도 속도가 느려집니다. 작은 자극에도 쉽게 경련이 생길 수 있습니다. 40세 이후로 매년 약 1%씩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다리 근육은 더 빨리 감소합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 신경 전도 속도가 느려 과민 반응을 보일 수 있고 근육 수축과 이완이 균형을 잃어 근육이 뻣뻣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마치 오래된 차가 브레이크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것과 같아서 우리 근육도 약해져. 마치 오래된 차가 브레이크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근육도 약해져서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흔한 원인 외에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병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위험 신호들입니다. 제가 신호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한쪽 다리에 계속 쥐가 나는 경우입니다. 이는 태어날 때부터 생긴 혈관 유착 때문일 수 있습니다.
깊은 정맥 혈전증의 전형적인 증상이죠. 이건 증상입니다. 혈관 안에 혈전이 생겨 혈액 순환을 방해합니다. 이 혈전이 막힌 상태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혈전이 떨어져 나가 폐로 이동하면 심각한 폐색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저는 45세였습니다. 박정수 씨는 이 증상들을 겪었습니다. 응급실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왼쪽 다리에 쥐가 계속 났습니다. 부었지만 일이 바빠서 병원에 갈 수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숨쉬기 어렵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다리의 혈전이 골반으로 이동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다행히 긴급 수술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매우 위험했을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박정수 씨는 평소 건강이 좋았습니다. 재택근무를 시작한 지 몇 달 동안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흡연량도 늘었습니다.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활, 이런 패턴이 혈전 위험 요인입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회복했고 생활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금연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쥐가 사라진 후에도 계속되는 통증입니다. 관절 뻣뻣함이 몇 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보통 쥐는 10-20분 정도 지속되고 근육이 하루 이틀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통증이 계속되면 근육염이나 신경 문제 혹은 혈관 손상일 수 있습니다. 62세 송미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험 있으신가요? 어느 날 밤 종아리에 심한 쥐가 났는데 평소보다 심했어요. 이틀이 지나도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걸어 다니기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근육 노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패치 붙이고 마사지만 했어요.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근육 안에 작은 출혈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혈압약을 복용 중입니다. 갑작스러운 근육 수축으로 작은 혈관이 수축하고 파열되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회복되지만 계속 방치하면 근육 손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리가 창백해지거나 날씨가 추워지면 감각이 둔해집니다.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것은 급성 동맥 폐색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다리로 가는 혈액 공급이 갑자기 끊어집니다. 막히고 지체되면 조직이 즉시 괴사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사실 67세의 방영수 씨는 당뇨병으로 이 상황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다리에 쥐가 자주 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왼쪽 다리에 갑자기 심한 쥐가 났어요. 쥐가 나기 시작하자마자 찬물로 다리를 씻었습니다. 색도 창백해지고 감각도 둔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아파서 지켜봤지만 몇 시간 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응급실에 갔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검사 결과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 동맥에 급성 폐색이 생겼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혈관을 다시 열기 위한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다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쥐로 인한 호흡 곤란이나 흉통입니다. 숨이 막히는 증상이 있으면 혈전이 폐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런 경우 119에 바로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정수현 씨는 50세인데 이런 경험이 있나요? 출장 후 돌아와서 며칠간 오른쪽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숨쉬기 힘들면서 쥐가 동시에 났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심한 쥐 때문인 줄 알았어요. 쥐가 사라진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그가 계속 불편함을 호소해 응급실에 갔습니다. 폐색전증으로 진단받았고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치료를 받았고 신속한 대응 덕분에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리가 약해지는 경우입니다. 마비가 느껴질 때입니다. 척추신경이 눌리거나 손상되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김대한 씨 65세 이런 증상을 겪었습니다. 몇 달 동안 다리에 통증이 있었어요. 다리가 자주 쥐가 나고 가끔 힘이 빠지고 감각이 없어졌어요.
모든 게 이상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걷다가나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지셨어요. 걸어 다니기가 힘들었죠. 검사 결과 척추관 협착증으로 신경이 눌려 있었어요. 신경 압박을 수술로 풀고 나서 통증이 없어지고 걷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훨씬 편안해지셨어요. 이런 경고 신호가 있다면 절대 그냥 쥐가 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약을 먹고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거나 오래 앉아서 일하는 분들, 그리고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해요. 지금 다리에 쥐가 난다면 바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응급실에서 제가 직접 썼던 거예요. 환자들에게 효과가 입증되었답니다. 여기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어려운 문제 같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미국 응급의학 전문가들이 발견한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쥐가 났을 때 엄지와 검지로 위 입술 가운데를 3번 눌러주세요. 살짝 집어 올리듯이요. 5초에서 10초 동안요. 3번 이상 반복하면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통증이 바로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자율신경이 입술 부위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자극을 받으면 몸의 신경이 근육으로 가는 통증 신호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매우 효과적이에요. 처음엔 바로 효과가 안 보일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집어 올리세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부위를 강하게 집어 올려야 해요. 65세 김영자 씨는 작년에 이 방법으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녀는 밤중에 2다리에 이 방법을 적용했어요. 동시에 쥐가 나서 바닥에서 몸부림쳤죠. 많이 아팠는데 우연히 TV에서 본 이 방법을 시험해봤대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믿지 않았죠. 심한 복통이 3번 왔을 때 집어 올리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몇 초 만에 쥐가 사라졌어요. 이제 전화 옆에 있을 때 항상 화장실 갈 준비를 해요. 쥐가 나면 집어 올리라고 메모도 해두셨대요. 정말 유머러스 하시죠?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엔 한 번만 해봤는데 효과가 없어서 포기하려 했어요. 너무 아파서 계속 시도했죠. 그러다 집어 올리기가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모두 놀랐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발가락 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다리를 쭉 펴고 발가락을 몸쪽으로 향하게 하세요. 천천히 당기는 게 중요해요. 너무 세게 당기면 근육이 더 심하게 경련할 수 있어요. 혼자 하기가 어렵다면 벽에 기대세요. 발을 바닥에 두고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할 때 중요한 팁은 발가락을 당기면서 무릎을 쭉 펴는 거예요. 몸을 숙일 때 종아리 근육이 몸을 숙인 상태에서는 종아리가 완전히 펴지지 않아요. 다리와 몸 전체가 일직선이 돼야 합니다. 18세 박순남 씨는 이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자주 사용해요. 관절염 때문에 몸을 숙이기 어렵거든요. 침대 옆 벽을 이용해 발가락을 당기며 이 방법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침대에 누워 다리를 벽에 붙이고 천천히 발목을 굽히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종아리 마사지예요. 발가락을 당길 때 약간 아프면 앉아서 종아리와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너무 세게 누를 필요 없어요. 손에 따뜻한 기운을 전달하세요. 진심을 담아 부드럽게 누르면 돼요. 5분에서 10분 정도 하면 근육이 이완되어 통증이 크게 줄어듭니다. 맞아요. 마사지할 때 눌러만 하지 말고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하세요. 이렇게 돌리면서요. 그러면 근육 깊숙이 자극이 되고 효과가 더 좋아져요. 특히 아킬레스건 부위를 마사지하면 좋습니다. 저한테 이거 선물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거예요. 맞아요. 두 번째는 발바닥 아래 혈자리 피를 빼는 방법입니다. 종아리 뒤쪽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 승산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손가락 아래 두 관절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혈전이 있어요. 엄지손가락을 위로 향하게 하고 3초간 눌렀다 1초간 유지하세요. 이 동작을 5번 반복해 주세요. 효과가 있으려면 충분히 세게 눌러야 해요. 네, 이거요. 동양의학에서 종아리 혈자리는 긴장을 풀어주기에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지압을 하면 보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한 느낌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야 합니다.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가장 두꺼운 부분은 종아리 뒤쪽입니다. 손가락으로 눌러 가장 아픈 지점을 찾아보세요. 그 지점을 찾으면 됩니다. 63세 김영준 씨, 이 방법은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는 이 방법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께 효과적입니다. 저는 이 침자리에 쥐가 자주 났었는데요. 이 방법을 배우고 나서는 쥐가 나도 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정확한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어렵지만 며칠만 연습하면 잘할 수 있어요. 다 했습니다. 5번째는 온찜질입니다. 마지막 단계로 따뜻한 수건이나 온찜질 팩을 아픈 부위에 10분간 올려놓으세요. 15분 정도 해도 괜찮습니다. 손바닥으로 열기를 확인하며 너무 뜨겁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온도는 편안할 정도로 따뜻해야 한디디야 서머스비 이스피케데기시세이에이시다이 합니다디. 온찜질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의 긴장과 피로를 줄여줍니다. 온찜질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감각이 둔해져 화상을 입기 쉬우니 항상 손바닥이나 팔로 온도를 확인하세요. 사용 전에 꼭 온도를 체크해 주세요. 찜질팩이 없다면 깨끗한 봉투나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수건으로 찜질할 수 있어요. 6번째는 브리지 운동입니다. X자 꼬기 동작 방법입니다. 앉아서 할 수 있으면 효과적입니다. 바닥에 무릎, 발목, 발을 대고 무릎을 교차시켜 X자 모양을 만드세요. 그 상태를 약 30초간 유지해 주세요. 종아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눌리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통증이 완화됩니다. 이 방법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근육을 적당히 힘주어 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혈액순환 패턴이 바뀌고 뻣뻣한 근육이 풀리게 됩니다. 네, 맞아요. 마치 물이 흐르는 파이프가 조여진 것과 같아요. 누르고 풀면 물이 더 잘 흐르죠. 같은 원리입니다. 박정희 씨 66세, 이 방법을 매우 좋아합니다. 무릎 관절이 아파 발가락을 펴기 어려워했는데 이 방법은 노력 없이 할 수 있어 좋다고 합니다. 그는 자주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이 방법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꼬기 기술입니다. 누워서 움직이기 힘들 때도 언제든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머지 방법들은 좀 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시도해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쥐가 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가족분들께 제안하는 예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께 다시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올바른 수면 자세입니다. 문제는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잠잘 때 무릎은 펴고 다리는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발가락이 아래로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발밑에 작은 쿠션이나 접은 수건을 받치면 혈액이 심장으로 잘 돌아갑니다. 올바른 자세로 돌아가면 특히 옆으로 누워 자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두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세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골반과 다리가 자연스럽게 정렬돼 근육이 긴장하지 않습니다. 69세 이영희 씨는 이 방법으로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 할머니는 평생 몸을 말고 자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거의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으셨죠. 수면 자세를 바꾼 지 일주일 만에 쥐 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그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침대 위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시작 전에 해보세요. 단 2~5분 투자로 다리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몇 가지 스트레칭 동작을 해보세요.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쭉쭉 뻗기, 종아리를 늘리거나 의자에 앉아 발가락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기. 각 동작을 30초씩 해주세요. 침대에 누워 발목을 위로 향하게 하세요.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것도 좋습니다. 절대 무리하게 늘리지 마세요. 술은 마시지 마세요. 가벼운 당김만 느껴지면 충분합니다. 너무 무리하면 근육이 상할 수 있어요. 네, 존재합니다. 박태준 씨 64세.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어르신들은 젊었을 때 몸을 많이 쓰셨습니다. 다리 근육이 자주 뻣뻣해집니다. 저는 매일 저녁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러면 다리가 훨씬 편안해져요. 그분이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1.5리터입니다. 물을 나눠서 천천히 마시세요.
한 잔씩 마시고 잠자기 2-3시간 전부터 조금씩 시작하세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여줍니다. 전해질 보충을 위해 바나나, 시금치, 감자, 유제품 견과류 등을 드세요. 저는 이런 음식을 좋아해요. 술 마실 때는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마세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이 약은 소변으로 바로 배출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 약 때문이죠. 컵에 물을 담아 1시간에 한 번씩 마시세요. 가끔 국수를 조금씩 먹는 습관도 들이세요. 보세요. 최순자 할머니 65세입니다.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화장실 가기 싫어해서 매일 배변을 하신다네요. 물을 한두 잔만 마셨는데도 매일 다리에 쥐가 나는 일이 줄었어요. 일주일간 물 섭취를 늘린 후에는 쥐가 거의 안 났다고 하네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1시간마다 일어나서 간단한 일을 하세요. 발을 위아래로 깬떠시 2번 움직여 보세요. 그렇게만 해도 다리 근육을 자극합니다. 혈액순환에 매우 좋고 특히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도 도움이 됩니다. 발목 운동도 굉장히 좋아요. 발가락이나 발목을 움직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세요. 돌리기만 해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명수 씨 60세는 이 방법을 아주 잘 활용했습니다. 당신도 실천하고 있군요. 퇴직 후 집에서 타이머를 맞추고 2시간마다 일어나 집 안을 걷습니다. 몸을 돌리거나 간단한 다리 운동을 하세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5번째는 복용 중인 약입니다. 특히 고혈압 약입니다. 재능시 콜레스테롤. 약도 꼭 드세요. 쥐가 어떤 때 나는지, 언제 약을 먹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시간이 겹치는지 살펴보세요. 의심스러우면 절대 혼자 약을 끊지 마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약 부작용일 수 있으니 꼭 논의해야 합니다. 이 부작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이 약은 나트륨과 함께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도 중요합니다. 함께 해결해 나갑시다. 이런 경우에는 전해질을 보충하거나 약을 다른 계열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6번째는 수면 환경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에 중요합니다. 발이 차가우면 쥐가 더 심해집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전기 담요를 쓰거나 따뜻한 양말을 신고 주무세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너무 꽉 끼는 양말은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니 넉넉한 것을 선택하세요. 7번째는 잠자기 전 따뜻한 물로 목욕하기입니다. 정말 효과적입니다. 잠자기 10분 전에 몸을 드세요. 발을 물에 담그거나 샤워를 하면 혈액순환 저하를 막는 데 도움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아야 합니다.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운동할 때는 물이 발목까지 잠기도록 하세요. 조금만 물을 받아 발가락을 담그세요. 발목을 움직이거나 돌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8번째는 담배와 술을 끊는 것입니다. 담배는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질병이 더 잘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특히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다리의 통증을 유발합니다. 혈류량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방 조치를 꾸준히 실천하면 한밤중에 갑작스러운 다리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이건 아침 식사와 함께 제공되는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 영양 보충제를 섭취하면서 식사 중에 음료도 즐깁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간 부담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정 성분이 술과 함께 섭취되면 간 해독 과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기능 과부하로 인한 간 질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죠. 사실 작년에 55세 남성 한 분께서 이게 간에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를 꾸준히 하면서 매일 소량의 소주를 마시던 중 급성 질환이 생겼습니다. 간 부전으로 위급한 상태로 입원하게 되었죠. 처음엔 특별한 증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황달이 생기고 상태가 심각해졌습니다. 응급실에 오셔서 피곤함을 호소하셨죠. 여기 계시니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 꼭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양쪽 모두에게 좋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밀크시슬 추출물을 고용량으로 복용하시면서 매일 한두 잔의 소주를 함께 드셨습니다. 두 가지가 상호작용할 때 상당한 부담이 가해 각하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만 몇 달이 걸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련이 일어나면 세게 두드리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아픈 부위를 강하게 누르거나 문지르면 근육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다칠 수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발가락을 천천히 당기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67세 송기철 씨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밤에 다리에 경련이 와서 너무 아팠어요. 강하게 문질렀는데 다음날 근육이 더 아팠습니다. 과도한 마사지로 근섬유가 손상돼 멍도 많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약을 복용 중이라면 임의로 끊지 마세요. 괜찮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신다면 절대 스스로 약을 끊거나 용량을 변경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다리 경련이 이 약 때문이라고들 말합니다. 임의로 약을 중단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 강화제를 갑자기 끊으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해 뇌졸중이나 심장병이 생겨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나이가 들면서 경련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다리 경련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위험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존재합니다. 넷째, 진통제나 근육 이완제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증상은 일시적으로 개선될 수 있으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장기간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민간 요법만 믿고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통적인 방법 중 유용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는 징후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민간 요법으로 쉽게 치료. 가능한 증상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말고 주의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도해보시고 특히 경고 신호에 주의하세요.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박정희 씨, 저희 할머니가 외래 진료를 받으신 지 몇 달 후에 제가 일을 좀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할머니께서 혈전 치료에 성공하셨습니다. 완전히 회복하시고 일상생활 습관을 바꾸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셨습니다. 올바른 수면 자세를 반드시 유지하세요.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다리에 신경 쓰세요.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시길 바랍니다. 오실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며느리인 박지연 씨가 병원에 가라고 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거의 병들 뻔했는데 지금은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고 제 주변 분들께도 드리는 말씀이에요. 꼭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대요. 우리 할머니의 며느리 김수진 씨도 이런 상태였어요.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괜찮다고 해서 계속 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다르다는 걸 느껴서 억지로 계속했죠. 병원에 데려가 주셨대요. 그때 포기했으면 정말 다행일 뻔했어요. 후회할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가족 중 작은 증상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신중히 살펴보겠다고 하셨어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시작해보세요. 자기 전에 5분간 스트레칭하고 물 한 잔 더 마시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올바른 자세로 주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당신의 밤을 더 좋게 만들 거예요. 삶도 더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자연스럽게 찾아와요. 계속해서 자잘한 신경을 쓰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꼭 부탁드려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댓글로 경험도 나눠주세요. 부탁드려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척추 처짐을 고치는 나만의 비법이 있나요? 정보를 가지고 계시다면 알려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100세 시대에 건강한 세대를 만들고 있어요. 당신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꼭 눌러주세요. 소중한 마음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유해 주세요. 휴대폰으로 이 영상을 나누세요. 건강 균형을 맞추고 우리 모두 건강해질 수 있도록 모은 건강 정보입니다.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요. 다음에는 또 다른 건강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어디에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 중이라면 알려주세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